자, 오늘은 명절 지나고 갑자기 라이브를 이렇게 켜게 됐는데요.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능장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화학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은 요 시간에 2시부터 4시까지 라이브 참여를 해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 올라오는 영상으로,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영상을 가지고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화학 중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전체 화학에 대한 것을 막 다 외워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중심으로 5가지 유형만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게 될 거고요. 해당하는 부분들과 기출문제, 이 순서대로 5가지 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 그리고 몰, 그 다음에 뭐 산화 환원, 패러데이, 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그 원소 기호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고요. 이 원자들마다 그 안에는 구조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본다면 마치 계란처럼 계란 노른자가 안에 있고 흰자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 물질 가운데는 플러스인 양성자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인 중성자가 위치해 있는 이 부분을 원자 핵이라고 하고요.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마이너스들을 전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 즉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까지 합쳐졌을 때의 이 구조를 이제 원자라고 부릅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는 무게가 있는 무거운 부분이고요. 전자는 굉장히 가벼워서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서 무게가 없습니다. 자, 무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무게를 구성하는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쓰고 그 옆에 원자 번호를 가지고 이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 이 물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원자량이 달라진다, 이 내용을 했었는데, 원자량을 구성하는 부분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 1을 나오는 값, 그리고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해서 나오는 값들은 결국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해서 나오는 그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었다. 그 무게를 결정하는 부분은 무거운 부분이고, 그리고 원자라는 것 자체의 양성자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서로 일치한 상태, 즉 플러스가 5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5개 있는 상태, 플러스가 10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10개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릅니다. 원자. 그래서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이 개수는 양성자, 즉 플러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전자수가 아니라 여기 원자의 전자수라고 했죠. 자, 원자의 전자수라고 한 이유는 원자 상태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완전히 같은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원자량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원자의 전자가 몇 개인지, 양성자가 몇 개인지, 또 중성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12번 원자예요. 12번의 원자 번호는 플러스의 개수와 일치하게 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와 일치하는 값이므로 전자가 12개, 마이너스가 12개 있으면 플러스도 12개. 이 상태가 원자 상태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질량수는 플러스
중성자를 뜻하는 거라서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의 개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이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중성자 몇 개를 추가하면 그 해당하는 질량수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중성자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량의 양성자가 12개, 12개 있으면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 수는 12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칼륨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9번 원소입니다. 칼슘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원소라서 19번이고, 홀수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생각하면은 곱하기 2 플러스 1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될 거예요. 자, 질량이고, 그러면 전자수와 양성자수는 뭐를 따라간다? 바로 원자 번호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19이기 때문에 칼륨이라는 것은 전자가 19개, 그리고 양성자가 19개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 질량수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몇 개의 중성자가 합쳐졌을 때 39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19에다가 39가 되려면 20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중성자 수가 20이 되겠죠. 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은 13번이고 홀수이기 때문에 질량수로는 27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는 원자 번호가 13인 만큼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항상 같게 두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얼만큼 더해져야 이 값이 나오는 질량수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14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따라가고, 중성자의 개수는 이 원자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량에서 양성자의 개수를 뺀 만큼을 중성자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은 원자 상태일 때, 그러면 원자 상태가 아닐 경우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때 원자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경우는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원자의 구조에서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이 핵은 움직일 수 없다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자수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 자,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만약에 마이너스 10개가 있는 원자에서 밖에서 마이너스 1개를 더 가지고 온다면 전자는 추가가 된 거죠. 자, 전자가 추가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11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랑 11개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그래서 전자가 1개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10개 있는 이 원자 상태에서 10개에서 전자 1개를 뺏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전자가 1개 적다는 뜻이 되겠죠. 전자가 1개 적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전자가 1개 적은 상태를 합니다. 자,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봤고요. 저희 교재에 있는 이제 원자 개념 적기 문제인데요. 앞에 표에 채웠던 내용하고 동일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칼륨 원자의 중성자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칼륨이 원자 번호가 19이고 질량이 39라면 원자 번호는 플러스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 전자의 개수랑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륨이라는 원자 안에는 플러스 19개, 전자 19개가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양성자가 19개인 상황에서 중성자 수를 더했을 때 39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이
빈칸 안에 들어갈 개수가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19에다가 20을 더하면 39가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 수는 20이다. 중성자 수의 개수를 알려면 그래서 플러스의 개수 그리고 마이너스의 개수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중성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에 대한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위험물이 위험한 특성을 가지는 이유는 각각의 원소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위험물을 시작하면서 하는 게 주기율표를 외우는 거잖아요. 그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외울 때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는 이유는 각각의 세로줄, 각각의 한 족들마다 같은 가족들마다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들끼리 나열하기 위해서 그 공백이 그 성격이 아닌 부분들은 비워두고 그리고 그 성격이 나오는 부분들로 채우다 보니까 빈칸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각각의 성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로는 1주기, 2주기라고 부르지만 세로줄로는 1족, 2족 이런 식으로 같은 가족이다라고 부르죠. 이 같은 가족들을 보면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1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2개, 3개 이런 식으로 전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관찰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를 8개까지 채운다는 규칙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수소, 헬륨까지는 1개, 2개, 전자가 1개, 2개로 끝나지만 리튬, 베릴륨 이렇게 갈 때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다음에 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생기면서 또 이렇게 전자가 쭉 채워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면서 전자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자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이 부분을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할 거예요.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양파 껍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부터 이렇게 한 겹씩 이렇게 있는 건데 전자 껍질이 늘어날 때마다 아랫줄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주기가 생성이 된 거고요. 주기로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전자 껍질이 4개가 있다. 4주기이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4개가 있다. 세 번째 3주기에 있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3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자 껍질은 1개, 2개, 3개, 4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명칭으로는 K, L, M, N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런 식으로 이런 영어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주기라는 뜻 자체가 그 성격이 다시 되돌아오는 한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쪽부터 18쪽까지의 성격을 다시 시작하는 그 배치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 2, 3, 4, 5, 6쪽이 쭉 있지만 우리는 화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을 합격하기 위한 정도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을 이렇게 부른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제외하고 1주기를 제외하고 1주기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전자 껍질이다 보니까 그 전자가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들어갈 에너지가 없어서 여기는 2개만 채워지고 나머지들은 8개씩 채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개가 채워진다는 규칙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어 다리가 8개죠. 그래서 문어를 옥토퍼스라고 불러요. 그 문어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옥토라는 말을 붙여서 이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옥텟 규칙의 옥토라는 이 글자가
8개라는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8개가 채워진다는 규칙은 옥텟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 껍질에 2개씩, 8개씩 이렇게 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배치되는 것 이후에 이제 다른 전자가 분포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내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오비탈은 그 전자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오비탈을 S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오비탈을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SP를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SPD, 그리고 네 번째 전자 껍질에는 SPDF라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되는, 전자가 배치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그 공간을 갖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S오비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전자를 가질 수 있는 방, 그러니까 전자를 가질 수 있는 방이 1개 있다는 뜻이고요. SP 오비탈을 가진다고 하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 오비탈, 그 방이 1개, 3개 있어서 총 방 4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SPD가 되면은 1개, 3개, 5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서 총 9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 한 칸에는 최대 2개 전자만 수용할 수 있어요. 전자가 들어가는 이 방향이 위아래로 이렇게 돼서 계속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오비탈, 이라는 방 하나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오비탈만 가질 수 있어요. 이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방 한 칸 정도밖에 없는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 같은 이 전자 껍질 1개 가지고 있는 일주기 원소들은 전자를 2개까지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원소들은 S라는 오비탈과 P라는 오비탈을 둘 다 가지고 있으므로 방이 총 4개가 있는 그런 전자 껍질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8개, 방이 4칸이니까 전자를 8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어때요? 1, 3, 5, 9개니까 9개 방에 전자 2개씩 해서 18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전자가 18개씩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에 필요한 수준만 볼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방이 채워지는 순서를 볼 거예요. 자, 방이 채워지는 순서는 대각선으로 채울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각선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채울 겁니다. 자, 그래서 2개를 채운 다음에 8개로 가요. 8개 채운 다음에 1, 3, 5로 채우는 게 아니라 1, 3을 채우고 8개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S오비탈로 갑니다. 그래서 3주기에 해당하는 그 원소들 사이에는 전이 원소, 전형 원소에서 전이 원소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13족부터 12족까지 끊겨 있는 그 부분에 전자가 더 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잘랐을 때 8개를 채우고 바로 다음 줄로 4주기로 내려가는 이유는 오비탈이 채워지는 순서가 대각선이라서 1S를 채우고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3P, 4S 순서로 채우기 때문에 8개를 채우고 바로 다음 4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이 있고 S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S와 P가 있는데 S에는 2개, P에는 6개의 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SP가 있는데 2개, 6개, 네 번째는 S 2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 는 이 순서대로 전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12개면 12개로 끊어서, 14개면 14개로 끊어서 배치를 하는데, 순서는 SP, SP, S,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이 순서로 전자가 채워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보자면, 옥텟 규칙을 따르는 것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자면 오비탈 때문에 전자가 8개 채워지고 다음 칸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원래 2개 화면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좀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1개 화면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답변을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는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안 좋거나, 뭔가 방송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강의하고 나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라이브는 나중에 우리 카페에 다시 올라옵니다. 여기 이 채널 안에서 지금 나합격 클래스 채널 안에서는 찾기가 어려우실 거고,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이 카페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비활성 기체 배치를 외우고 원자 번호에 맞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자 배치를 여기를 먼저 HEN이 여기를 먼저 외운 다음에 앞에를 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개, 8개, 2개, 2개, 8개, 8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치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여기에서 빼는 방식으로 할 텐데, 그러면 헷갈려요. 나중에 이 뒤에서 이렇게 외우는 식이 잘 안 외워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엘립의 붕탄질 하면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외웠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자를 하나씩 채워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이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몰입니다. 몰 수를 가지고 이제 몇 몰씩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 필기에서도 그렇지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그렇고 다 사실 몰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몰수를 계산할 때 뭐 나누기 뭐를 하라고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걸까? 한번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탕후루예요, 탕후루. 탕후루 한 개를 만들 때 꼬치 하나랑 토마토가 맛있더라고요. 토마토 4개를 꽂아서 탕후루 한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탕후루 한 개를 토마토 4개랑 꼬치 1개 꽂혀 있는 거를 탕후루 한 개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 탕후루가 한 개당 8g이래요.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자, 탕후루 한 개가 8g인데 100개 주문이 들어왔어요. 자, 100개 주문이 들어왔으면 이게 800g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한 개부터 100개까지 세면 좋겠지만 개수를 100개까지 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빨리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셀 때 그램으로 개수를 유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후루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800g을 재는 거예요. 800g이 되면 아, 이게 100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만약에 개수 재봤는데 이 탕후루를 만들면서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무게를 재보니까 500g이에요. 500g이면 아, 탕후루가 이게 몇 개가 들어간 걸까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한 개짜리로 나누면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뭐 500 나누기 8을 하면은 62. 몇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무게를 가지고 개당의 한 개당 무게로 나누게 되면 전체 몇 개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바꿔보자면 개수를 우리가 1몰이라고 불러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던 거를 1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탕후루가 꼬치 한 개에 토마토 4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화학에서 만든 대표적인 제품 H2O를 보겠습니다. H2O는 물이죠. 물 한 개, 1몰은 수소 2몰하고 산소 1몰을 가지고 만든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물 1몰은 18g입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1g이고 산소가 16g이라서 수소 2개, 산소 하나를 더하니까 18g이 돼요. 그러면 물 100몰이 있다. 그러면 몇 g이 되느냐? 1800g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컵에다가 물의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물의 무게를 쟀는데 100g이 나왔네요. 자, 100g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얘는 물로 몇 몰일까 할 때 18g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몇 몰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계산할 때 전체적인 무게에다가 그 해당 물질의 개당의 그 한 개의 무게인 원자량 또는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책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1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했을 때의 한 묶음을 부르는 단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g을 붙이면 1몰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탕후루 500g이 있어요. 탕후루 500g이 있고 탕후루 한 개가 8g이라고 할 때 이게 몇 개인지 계산을 하는 것처럼 몰수도 마찬가지로 물이 100g 있는데 물 1몰은 18g이다. 그러면 물이 전체 몇 몰인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물 1몰은 산소 1개에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물 분자가 개수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고요. 수소 원자로는 2몰의 개수가 있는 거니까 개수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2배를 한 만큼이 되는 겁니다. 자, 산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한 1몰만큼이 만나서 생성되는 그게 이제 물 1몰을 정의하는 값이 되겠죠. 자, 다음 산화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이라는 것은 산화의 반대말을 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이 일어나고, 환원이 일어나면 동시에 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산화를 하기 전에 산화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런 기호들이죠. 주기율표를 약식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위험물
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주기율표를 쓰죠. 자, 여기에서 산화수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로 보고 오른쪽에서 갈 때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전자의 배치에서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가 빠져나간 겁니다. 자, 전자가 1개 빠져나가고 2개 빠져나가고 3개 빠져나가고 4개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왜?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1족은 제일 바깥에 전자가 1개 있는 물질들, 2족은 바깥에 전자가 2개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전자 1개를 빼뜨리고 2개를 빼뜨리고 3개를 버리는 그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또는 전자 7개를 가지고 오거나 여기는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옴. 전자 7개를 가지고 오거나 전자 6개를 가지고 오거나 전자 5개를 가지고 오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필요할 때는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우세하게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은 덜 움직이는 거죠. 덜 움직이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방향으로, 즉 산화수의 숫자가 적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일 바깥쪽은 옥텟 규칙이 만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또는 아예 충분하게 가지고 오거나, 뭐 헬륨의 경우에는 플러스 8이 맞지는 않지만 아예 충분하게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고 오지 않거나, 그 옆에는 전자가 7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거나 전자 7개를 버리거나 빠져나가거나, 전자 2개를 가지고 오거나 전자 6개를 버리는 형태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마이너스 산화수를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옆쪽은 플러스를 가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거를 일단은 여기 표시된 대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해본 다음에 안 되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쪽으로 더 큰 수로 대입을 해보면 산화수가 거의 다 맞습니다. 자, 이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를 감소시키거나 마이너스를 증가시키면 환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즉 전자를 감소시키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전자를 가지고 오면 환원이 됩니다. 자유원소는 산화수가 0입니다. He2나 O2 같은 것들은 O2라고 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원소는 그냥 0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원자 이온에서 산화수의 합은 NO3 같은 것들, NO3가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냐 하면 N이 마이너스 3이네요. 근데 5가 더 오른쪽에 있죠? 5가 더 우세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때 N은 플러스 5가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는 서로 안 좋아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쪽이 마이너스를 취하면 다른 한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붙는 거예요. 다원자 이온에서 산화수의 합은 여기 이 위쪽에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다라는 뜻이고, 화합물 안에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HCl이라고 하는 이유는 H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라 그렇고, H2SO4라고 하는 이유는 H가 플러스인데 SO4가 2 마이너스니까 H를 2개 붙여서 H2SO4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런 거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일반화학 위험물 문제가 아니라 1과목에서 일반화학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색깔 표시된 부분만 취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를 가지려고 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다른 애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값이다. 산화수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거, 과산화물에서는 산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1로 봅니다. 그래서 과산화물이라는 것은 무기과산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과산화물은 Na2O2 같은 것들 있죠. 자, 이런 거는 NA가 플러스 1이죠. O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Na2O가 원래 결합되는 건데 여기에다 강제로 억지로 산소를 하나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과산화물에서는 이렇게 산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1로 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웬만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산화수를 맞추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강조를 드렸고, 또 산화환원에 대한 것들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산화수를 가지고도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전자, 산소, 수소를 가지고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산소가 늘었다. 그러면 산화라고 부를 거고요. 수소가 빠져나갔다. 그럼 산화했다. 전자가 빠져나갔다. 산화수가 증가했다. 산화이고, 환원은 항상 반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감소한 것, 수소가 늘어나는 것, 전자가 늘어나는 것,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을 환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대신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산화제, 환원제이죠. 자,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려고 하는 것, 즉 남을 산화시키려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나는 환원이 돼야 돼요. 소화제를 먹었을 때 소화제가 우리 몸을 먹은 사람을 소화를 시켜주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소화가 되는, 소화제가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제가 우리를 소화를 시켜주는 것처럼 산화제, 환원제도 자기 자신은 다른 반대의 반응을 하면서 남한테 산화를 시키거나 환원을 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산화 환원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면 환원제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면 산화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꼭 기출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이제는 CBT니까 이제 만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패러데이 법칙도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패럿이라는 이 단위는 96,500쿨롱이라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1쿨롱은 뭐냐? 1암페어의 전류로 1초 동안, 1암페어를 1초 동안 전기를 흘렸을 때의 값을 쿨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왜 암페어고 초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요대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1쿨롱이라는 값은 1암페어의 전류로 1초 동안 전기를 흘렸을 때의 값이고, 그러니까 1암페어로 96,500초 동안 또는 100암페어로 965초 동안 흘렸을 때의 값을 1패럿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금속을 1g 당량만큼 석출을 할 수 있어요. 자, 원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봤던 산화수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숫자, 그리고 원자량을 나눴을 때 1g 당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안에 없는 원소라서 잘
원자량을 알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구리는 64g이고 구리는 2+를 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2로 나눠서 1페럿의 전기량을 흘렸을 때 32g의 구리를 석출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전선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공식인데요. 네, 오늘 일반화학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론 강의를 진행할 거라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